우리 인류의 발전사를 가장 큰 틀에서 나눴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누나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리고 나서 철기 시대가 도래했다. 이 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철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한 뒤부터는 갑자기 철기 다음에 무슨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도요, 저는 아주 고도화된 최첨단 후기 철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도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 수많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앞에 노트북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 물건들 중에서 철이 안 들어간 물건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건물 자체도 철을 빼고 건물을 올린다? 불가능합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우리는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철강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철강에는 별도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건가요? 지금 현재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하겠다는 보편 관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세는 상호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국가와 국가 단위에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미국이 이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품목 관세입니다. 이 품목 관세라는 것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그 품목 관세 중에서 특히 미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입니다. 특히 이 중에 철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철강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 그리고 산업 전방위적인 파급 효과가 워낙 큰 산업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쪽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또 국가 안보에 대해서 특정 수준의 담보를 할 수 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 상호 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 중에서 철강 관세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철강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국가 안보 그러면 방위 산업체라든가 국방력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에서 국가 안보를 지칭할 때는 조금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철강이라는 것은 당연히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가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유실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렇게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을 남다르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력을 계속 확보하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가를 대표하는 산업군들,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 조선업, 백색가전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산업들에 꼭 필요한 원자재가 바로 철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을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 생산 능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철강을 여타 전방 산업들에게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국가의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철강 제품을 둘러싸서 각국이 관세 대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것은 그 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제조 강국을 꿈꾸는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원래 제조 강국이었던 국가들은 적어도 철강 산업만은 지키자라는 목적 아래 다양한 방법론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요, 내부적으로 철강 생산에 대해서 초과 공급 상태다라는 판단 아래 철강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1대1로 사업이라는 걸 바탕으로 중국산 철강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그 다음 선택했던 기전은 뭐냐 하면 특정 국가에 부실화될 것 같아 보이는 철강 회사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인수를 한 다음에 일부는 몇 년
년 운영하는 척 하다가 실제 운영을 했는지 그것까지 뭐 제가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몇 년 운영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아예 파산시켜버리려는 시도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정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철강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었던 국가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철강 산업계를 교란시키고 난 뒤에는 자체적으로 철강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유실돼 버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중국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국가들이 꽤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외통수를 두는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길 원하는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자국의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점점 철강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잃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럽은 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명분으로요, 지구환경 보호라는 것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철강은 안타깝게도 철강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맥락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도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한 철강들, 이런 것들이 유럽 내로 수입되는 과정에선 응당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런 걸로 중국과 인도와 같은 중진국 이하의 값싼 철강 제품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도 자국의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초과 공급 상태인 철강이 인도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여기도 관세 등등의 여러 가지 무역 허들 등을 만들어서 그런 철강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국가가 자국의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강 산업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그 니즈는 미국 못지않게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가 아마 1990년대 이후부터, 조금 더 이르게 잡으면 198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돌아서니까 가장 먼저 지키고자 노력하는 산업들이 모두가 철강이구나라는 점에서 철강 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사실 미국의 제조 부흥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해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건물을 직접 지어봤던 시공사 역할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 환경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미국 기업이 다시 제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100%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여타 국가의 제조 기업들이 적어도 제조의 중요한 거점 공장들을 미국 내에 하나씩이라도 그 공장을 좀 건립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국민소득을 보이는 국가의 국민들은요, 우리 흔히 이런 표현합니다. 더 이상 지붕이 없는 일자리에서는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제조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그런 근로자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제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환호하지 않거든요. 산업 환경에서,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철강 산업 같은 경우도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그 공장을 인수해서 운영을 해주거나 아니면 신규 조성해서 운영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목표고요. 그런 과정에서 혹여나 미국 내에서 그런 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된다면 그것도 당연히 바라는 바 중에 하나겠죠. 앞으로 미래 첨단 산업들이 더 많은데 이 모든 산업들 기반이 철강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우리 인류의 진화 발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프레임 하나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인류의 발전사를 가장 큰 틀에서 나눴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누나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리고 나서 철기 시대가 도래했다. 이 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철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한 뒤부터는 갑자기 철기 다음에 무슨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도요, 저는 아주 고도화된 최첨단 후기 철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도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 수많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앞에 노트북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 물건들 중에서 철이 안 들어간 물건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건물 자체도 철을 빼고 건물을 올린다? 불가능합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우리는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철기 시대 다음의 시대는 어떤 새로운 신소재가 등장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성들이 바뀌면 이제 우린 새로운 시대로 도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아직 그런 시대가 본격화된 건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플라스틱 시대를 별도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플라스틱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후기 철기 시대입니다. 철의 중요성이 바로 이러한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그 가장 중요한 원자재이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철, 이 철을 누가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또 단순히 순수 철강이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합금을 통해서 새로운 물성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첨단 기술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당연히 국력과 관련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패권과도 관련된 일일 수밖에 없죠. 최근에 기사를 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협력해서 루이지애나 제철소 프로젝트를 했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 중요해지는 걸까요?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자국의 경제 또는 자국의 일자리에 기여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 등등을 통해서 물건이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 압박 또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지 직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과 자동차라는 것은요, 현지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자금을 투여했었을 때 고용 유발 개수라고 해서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굉장히 미진합니다. 철강이나 자동차에 비해서요. 근데 철강과 자동차는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그 지자체에 우리가 적지 않은 영향력과 입김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그 지자체에도 상원의원도 있고 하원의원도 있고 주지사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한국계 기업, 자체적인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는 한국계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가에 우리 기업들과 우리 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채널도 조금씩 생겨갈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이왕 합작을 해서 진출을 하게 됐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철강 산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